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베노아입니다. 저는 선임 프로덕트 매니저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UR 툴킷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유니티의 UI 현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유니티 2023.2 버전에서 출시될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인사이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나오면 질의응답도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미케니스트리에서 비버가 도시를 건설하는 게임인 팀버본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 프로젝트의 UI 툴킷을 사용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개발 초기 단계에는 U9E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당시에 유니티가 제공하고 지원하고 있던 유일한 솔루션이었죠. 그런데 팀버본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정말 정교한 화면을 구현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그리고 레이아웃이 깨졌고, 에셋의 재사용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로직이 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UI 에셋은 사람이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합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완전히 프리팹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느꼈습니다. 팀버본을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로 출시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려면은 더 빠르게 이터레이션을 하고 또 초기에 피드백을 받아서 게임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도시 건설 게임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게임을 좀 더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 좀 더 직관적으로 만들어야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도 내고 또 사용성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게임의 UI를 개선했습니다. 미케니스트리에서 UI 툴킷의 로드맵을 살펴보고 좀 더 심도 있게 이 기술의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기술이 그들의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체 UI를 이 스팀을 릴리스하기 전에 마이그레이션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드 아키텍처도 좀 정리를 하고 기술 부채도 좀 개선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프로그래머와 아티스트들이 함께 모여서 60개 이상의 화면을 위젯으로 9개월 동안 다시 재창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UI 구축이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더 이상 병합 충돌을 처리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리고 관심사 분리를 UI 로직에서 훨씬 더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UI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작업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컴포넌트를 개별적으로 테스트할 수도 있어서 빌드 깨짐도 적게 발생했습니다. 더 쉽게 복잡성도 추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장 가능한 UI라든지 숨겨진 메뉴를 추가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UI도 개선했고 또 게임의 모든 측면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스팀에서 받았고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파월에게 UI 툴킷을 팀버본에서 사용한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U9E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는 3일까지도 복잡성에 따라서 걸릴 수 있었는데 UI 툴킷을 사용을 하면 몇 시간에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생산성에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다 주죠. 특히 많은 UI를 빌드를 하면서 빠르게 움직여서 이 치열한 경쟁의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필수적입니다. 이 UI 툴킷을 사용한 경험을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저희가 이 사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팀버본을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미케니스트리에게는 효과가 있었고 또 다른 게임에서도 잘 됐는데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UI 툴킷이 꽤 오래전에 출시되고 또 오랫동안 지원되어 왔다라는 것이고요. 아직 U9E와는 완벽히 동등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프로젝트에서 유효한 대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권해드리는 것이요. 철저한 기술 평가를 통해서 이 기술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맞아떨어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유니티의 로드맵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성능 최적화를 하고 새로운 기능들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에 언급되어서 말씀인데요. 이제 2023년.2 버전에서는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릴리스에서는 기능의 수를, 피처셋을 계속 늘리기 전에 UI 툴킷의 기반을 좀 더 강화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 가지의 주요 작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더 다이내믹한 동적 사용자 UI를 효율적으로 구축을 하고 또 사용자 지정 컨트롤을 좀 더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의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이제 훨씬 더 쉽게 작동할 수가 있고 일관성도 개선되었습니다. 새로운 입력 시스템에는 이제 런타임 지원이 통합되어서 런타임 지원이 더 이상 프로젝트에서 U9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몇 가지 새로운 컨트롤을 표준 라이브러리에 추가하였고요. 버튼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이콘을 텍스트 유무와 상관없이 이제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의 기능 강화, 개발 속도 가속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매우 단순하지만 많은 게임에서 볼 수 있는 체력바, 그러니까 플레이어의 이름과 체력을 표시하는 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UI는 이 게임의 상태를 반영하는 다이나믹 정보, 동적인 정보를 표시해야 됩니다.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플레이어 점수나 플레이어의 체력 포인트와 같은 게임 통계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 세션 내내 자주 변경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UI를 정의하는 UXML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uQuery를 사용을 합니다. 각 요소의 이름이나 혹은 유형 혹은 USS 클래스를 검색을 하고 거기에다가 값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플레이어 체력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게임 세션 내내 업데이트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들은 피드백을 보면 이 작업이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굉장히 엘리멘트가 많아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많이 작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자열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문자열 참조에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UI와 로직 사이의 계약이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만 UXML이나 USS에서 변경해도 전부 다 깨져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경은 일반적으로 추적해서 수정하기도 굉장히 까다롭죠. 그렇다면 대신에 이 UI에 연결할 데이터의 종류를 UXML로 직접 정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에서 모델과 뷰 간의 관계를 선언을 하고 훨씬 더 관심사 분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코드의 양이 비슷하다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이런 새로운 UXML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면 어떨까요? 이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바인딩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런타임과 에디터 UI 모드에서 작동합니다. 반드시 데이터 유형 가운데 직렬화된 속성을 지원하는 것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어서요. 일반적인 C# 객체를 데이터 소스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요소의 여러 속성을 타겟팅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적 요소, 애트리트부터 스타일 속성까지 모두 다 타겟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확장 가능합니다. 바인딩 유형이나 속성을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아티스트와 디자이너가 굉장히 긴밀하게 프로그래머와 협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UI 비더를 사용을 하여서 데이터 바인딩의 대부분의 측면을 시각적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데이터 소스를 그 비주얼 엘리먼트에 할당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자식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런 데이터 소스를 계층상에서 재정이 오버라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데이터 소스가 부모의 데이터 소스보다 우선합니다.
데이터 소스를 설정할 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요. 유형을 중심으로 설정을 해서 유형 정보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스턴스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바인딩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UI 빌더에 어떤 유형이 예상되는지까지는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정적인 바인딩을 사용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에셋을 프로젝트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인스턴스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의된 바인딩은 에디터에서 실시간으로 해소가 됩니다. 꽤 유용한데요. 실제로 어떤 데이터 표시 작업을 할 때 여러 데이터 값을 시도를 해보면서 UI 빌더에서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데이터 소스 경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의 특정 부분만 바인딩해서 사용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인딩 설정하는 방식도 대단히 쉽습니다. 보통의 점 3개 메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속성이나 아니면은 스타일 속성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바인딩 추가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바인딩을 설정하기 필요한 모든 기능을 포함을 해서 새로운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여기에다가 원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소스를 재정해야 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 소스에서 속성 경로를 설정합니다. 이런 단계에서 객체 또는 유형을 데이터 소스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UI 빌더가 선택할 수 있는 매개 변수 목록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자동 완성 기능을 써서 관련되어서 또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특정 바인딩 모드를 지정하는 옵션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의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력 필드와 데이터 소스가 계속해서 동기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의 변경이 생기면 바로바로 동기화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입력이 소스를 업데이트하도록 할 수 있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소스가 UI로 그 정보가 업데이트 되게끔 하는 반대를 원합니다. 그리고 UI가 딱 한 번만 업데이트를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화 스트림에 있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인딩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인스펙터의 어포던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이 데이터 바인딩에서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인딩이 해소된 것도 알려줍니다.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에서 오니까요. 하지만 바인딩이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시스템은 단순하게 바인딩이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연결된 데이터 소스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런타임에 데이터 소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예상대로 해결됩니다. 또 새로운 어포던스를 사용을 하여서 다른 소스에서 값을 가져오는 경우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셀렉터나 다른 변수에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툴팁을 통해서 데이터 오리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이 스크립터블 객체에 연결된 데이터 소스에 대한 변경은 UI에서 즉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UI 빌더나 게임 뷰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경우에 바인딩을 C# 코드만을 사용을 해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UI를 코드로 다시 만들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 바인딩을 만들고 수정하고 설정할 수 있는 API가 있습니다. UXML이나 UI 빌더를 사용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를 런타임 바인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오더링이나 직렬화를 위해서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반적인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렬화는 필드를 통해 처리가 되고 바인딩은 속성을 통과합니다. 필드가 아닌 속성으로 처리가 되어서 유효성 검사나 변경 알림이나 그 이외의 여타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도 비슷한데요. 이것은 자동 생성 속성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바인딩 시스템에서 추정을 해서 이 데이터 소스의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를
가정하지는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수정할 때마다 UI를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변경된 사항이 마지막 변경 이후에 마지막 업데이트 위에 실제로 있었냐는 것을 따로 확인하지는 않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바인딩이 많아지게 되면은 효율적으로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높이려면은 버저닝과 변경 추적을 바인딩 데이터 소스에다가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이 업데이트할 내용이 뭔지 언제 해야 될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선택적인 기능이긴 한데요. 바인딩이 리소스와 프로파일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으면 이 기능을 써서 전체 처리 오버헤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버저닝을 통합하기 위해서 iData Source View Hash Provider 인터페이스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에 변경이 없는 경우 바인딩 시스템의 특정 바인딩 객체를 업데이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경사항을 버퍼링하기도 합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자주 변경될 때 유용한데요. 데이터가 변경되더라도 UI에 바로바로 반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체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프레임 동안에도 여러 번 이 체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UI에다가 매번 바뀔 때마다 전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경을 버퍼링한 다음에 커밋 체인지스 메서드를 사용을 하여서 이것을 호출하여서 바인딩 시스템의 데이터 소스가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UI를 지금 업데이트해라 라고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디폴트로 UI 툴킷은 모든 바인딩을 데이터 소스와 연계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더 세분화하기를 원한다면은 iNotify Bindable Property Changed 인터페이스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스템의 모든 바인딩이 아닌 특정 속성만 업데이트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성능을 원한다면은 두 인터페이스를 모두 다 데이터 소스에 구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떤 때에는 데이터를 변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스와 타겟 사이에 변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데이터가 있을 수 있죠. 정수나 인원을 테이블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텍스처로 가지고 와서 UI에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경우에는 데이터를 다른 표현 방식으로 디스플레이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을 복사도 대신에 각도로 표시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미리 만들어진 컨버터들이 UI 툴킷에 제공이 되는데요. 직접 변환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어 체력 UI를 보면은 숫자 값을 스트링으로 변환을 하고 이 문자열을 백분율 기호로 그 옆에다가 또 추가를 해서 보여줍니다. 개별 컨버터나 아니면 그룹 컨버터를 사용을 하여서 이런 순열을 처리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버터를 추가하는 방법에는 델리게이트가 필요합니다. 소스 유형을 대상 유형으로 변환해야 되고요. ref 델리게이트여야만 양방향의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바로 컨버터 그룹을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바인딩에 할당할 수가 있는데요. API나 UI 빌더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바인딩 편집으로 들어가서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새로이 생성된 컨버터를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UI 빌더는 이 소스와 대상의 유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호환되는 컨버터만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할당이 되면 값이 원하는 대로 변환이 되어서 UI로 전송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데이터 소스에서 값이 변하지는 않았는데요. UI에서는 다른 형태로, 다른 포맷으로 표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바인딩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종류의 바인딩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 클래스가 이제 바인딩 시스템에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체 커스텀 바인딩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용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커스텀 유형을 다루거나, 그러니까 유니티에서 네이티브하게 지원되지 않는 것을 다루거나 추가적인 데이터 소스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커스텀 바인딩을 또 사용을 하여서 다양한 유형의 바인딩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렬화된 오브젝트 데이터 바인딩 시스템을 에디터 UI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가용하죠. 이 시스템은 커스텀 바인딩에서 시작이 되어서 모든 바인딩 시스템에 대해서 구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새로운 바인딩 시스템과 통합을 하고 그리고 커스텀 컨버터에 대한 지원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 바인딩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지화 패키지 내에 UI 툴킷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바인딩이 일반적인 데이터 바인딩과 그 요구사항이 다를 때 대응하는 완벽한 예입니다. 커스텀 바인딩 구현의 예시를 보고 계십니다. 바인딩 시스템이 바인딩을 해소하려 할 때 업데이트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고 바인딩 결과를 이제 기다립니다. 성공하면 좋죠. 그런데 현지화 시스템이 동기식으로 작업을 수행을 하면서 문자열 테이블을 로드를 하기 위해서 특정 로켈에 문자열 값을 할당한다라는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메서드가 호출이 될 때 해당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면 보류, 펜딩의 결과를 내보내서 바인딩에게 다시 나중에 시도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호출이 되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요소의 속성을 번역된 텍스트로 설정을 하고 R 컨버터 그룹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등록된 변환기가 이 값이 할당될 때 다 고려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를 성공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예시는 현지화된 문자열 바인딩 UXML 문서입니다. 일반적인 바인딩과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고유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져오고 현지화 테이블에 입력하기 위한 고유의 속성이 있고요. 데이터 바인딩과 마찬가지로 이 바인딩 요소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의 바인딩을 이 해당 엘리멘트에 혼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새로운 UXML 객체 속성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UI는 데이터 소스에 바인딩 되어서 변환된 값을 표시를 하고요. 예상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이제는 체력바가 있는 것을 당연히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체력바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커스텀 엘리멘트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커스텀 체력바를 새로운 비주얼 엘리멘트 클래스를 확장을 해서 만듭니다. 두 가지만 필요한데요. 배경색과 그리고 이 실제 체력을 표시를 해주는 또 다른 표시줄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의 체력이 변경될 때마다 그것이 업데이트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 체력 표시줄의 너비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커스텀 엘리멘트를 UXML이나 아니면 UI 빌더를 사용을 해서 하기 위해서는 UXML 팩토리라는 것을 구현을 해야 합니다. 팩토리는 엘리멘트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요. 또 모든 상속된 시각적 엘리멘트의 속성을 생성합니다.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UXML의 애트리뷰트로 노출을 하고요. 유형이나 이름 그리고 이 UXML 속성에서 사용할 이름 그리고 기본값을 지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기화할 때 각각의 애트리뷰트 값을 가져와서 이 엘리멘트에다가 할당을 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셋업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nnet 메소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문자열을 통해서 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설정에는 이 문자열 파싱이 수반되기 때문에 인스턴스화 시간을 최적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UXML을 직렬로 하는 방식을 좀 더 개선하여서 커스텀 엘리멘트를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만들기를 원했고요. 또 동시에 좀 더 익숙한 유니티 기능인 직렬화라든지 아니면은 프로퍼티 드로어, 데코레이터 등등을 제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UXML 직렬화를 사용을 하면 UI 엘리멘트를 UXML에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차이점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커스텀 컨트롤을 선언할 때입니다. UXML 엘리멘트 애트리뷰트를 사용을 해서 UXML 팩토리를 대체를 합니다. 각각의 애트리뷰트는 더 이상 UXML 애트리뷰트
없이 UXML 어트리뷰트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트리뷰트 이름은 속성 이름, property name에서 자동으로 파생되는데요. 원하는 경우에는 어트리뷰트 인수로 사용자 진일정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값은 필드에 직접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partial로 표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스 생성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코드가 컴파일 될 때 이 모든 애트리뷰트를 감지를 하고 이 새로운 클래스에 직렬화를 처리하는 새 코드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표준 레이블을 새로운 체력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데이터 바인딩이 이런 변경을 다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 소스에 동일한 프로퍼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이 바인딩이 이 타겟과 체력 표시줄 값의 속성대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죠. 그것만 하면 됩니다. 코드를 변경하거나 데이터 소스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체력 표시줄을 좀 커스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퍼센티지에 도달하면 색상이 바뀌는 거죠. 시작은 녹색으로 하는데 체력이 60%만 남으면 노란색으로 바뀌고 30%만 남으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체력 마커의 기준 숫자는 뭐든 될 수가 있고요. 색상도 얼마든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가지 색상이 있고 NMB 버스는 5가지의 색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체력 마커를 정의하는 새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헬스 마커라고 이름을 붙이고 위치와 색상만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마커들의 리스트를 이 체력 표시줄 요소에 쭉 추가를 합니다. 다 괜찮지만 UI 툴킷에서는 이 헬스 마커를 UXML로 변환하는 방법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시스템이 UXML 애트리뷰트를 보게 되면은 필드나 혹은 프로퍼티가 UXML의 애트리뷰트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유니티와 UXML 속성 문자열 간의 값의 변환을 자동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 변화는 UXML Attribute Converter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저희의 커스텀 컨버터를 만들어서 시스템에게다가 어떻게 변환을 해야 되는지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UXML Attribute Converter를 확장하는 새로운 클래스 X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는 오버라이드를 만들어서 유형에서 문자열 표현으로 그리고 스트링에서 타입으로 변환하는 방법, 양방향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서 어떤 모습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UXML에서 이제 커마로 쉼표로 구분된 3개의 마커가 위치와 색상을 지정을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에디터에서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속성처럼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자체적인 UXML 속성 변환기를 정의를 하여서 사용자 지정 데이터 유형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유형이 더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개체 목록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 생성된 문자열의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굉장히 관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 UXML 오브젝트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 비주얼 엘리먼트의 자식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미 유니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UI 툴킷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중열의 목록 뷰나 아니면은 다중열의 트리 뷰를 제작을 해 보셨다면은 아마 쓰셨을 법합니다. 이런 오브젝트를 보셨을 겁니다. 부실적으로는 여러 칼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스트이죠. 그래서 이 기능을 개선하여서 저희의 자체적인 UXML 오브젝트를 객체를 정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의 그 체력 마커를 UXML 오브젝트로 사용하도록 변환하겠습니다. UXML 요소나 아니면은 애트리뷰트 선언에서 UXML 어트리뷰트를 사용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UXML 객체 애트리뷰트를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UXML 엘리먼트와 마찬가지로 클래스는 partial로 표시되어야만 합니다. 또 유념할 부분은 저희가 UXML 오브젝트 필드를 사용할 때 UXML 어트리뷰트를 사용하는 대신에
UXML Object Reference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UXML 객체가 같은 이름을 가진 요소의 부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선택이고요. 루트에서 바로 직렬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노드의 루트에서 직렬화가 됩니다. 네, 이렇게 생성을 해보면 새로운 헬스마커가 보입니다. 훨씬 더 가독성도 좋고 확장성도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마커를 추가를 해도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UXML 오브젝트를 UI 빌더에서 직접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이 헬스바의 체력바의 값 속성을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기 종료와 같은 유효성 검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새 값과 일치하는 상태 마커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체력 표시줄 배경색을 헬스 마커의 색상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인딩 시스템에 값이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데이터 원본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체력 표시줄은 다양한 색상과 원하는 색상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마커들을 UI 빌더에 직접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직렬화된 필드를 사용하겠습니다. UXML 직렬화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나 아니면 모델 비헤이비어처럼 사용자 지정, 속성 드로어를, 프로퍼티 드로어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엘리멘트나 커스텀 타입을 사용성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프로퍼티 드로어를 커스텀 엘리멘트에 추가를 하고요. 예상대로 타입이나 속성이나 UXML 엘리멘트, UXML 오브젝트를 데코레이션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 데코레이터를 사용을 하여서 저희 인스펙터에서 체력 설정을 위한 전용 섹션을 만들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더를 사용을 해서 값을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헬스마커의 위치 속성을 추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커스텀 프로퍼티 드로어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기능이고 지금 기존에 사용 가능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 커스텀 프로퍼티 드로어가 이제 UI 빌더에서 지원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마커들 사이에 색상 변화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색상 전환이 좀 더 부드럽게 된다면 더 만족스럽겠죠. 이것이 USS 트랜지션의 완벽한 유스케이스입니다. 2021년부터 적용이 되어 와서 새로운 기능은 아닙니다만 이런 UI에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시작값이나 끝값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요. 값이 변경될 때마다 이 기존의 값과 새 값 사이의 전환을 애니메이션으로 좀 전환을 시켜줍니다. 이 경우에는 배경색을 0.4초에 걸쳐서 전환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UI인데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이렇게 간단한 변경만으로 UI의 룩 앤 필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UI 툴킷에서 새로운 데이터 바인딩 시스템을 통해서 더 쉽게 UI를 빌드하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런타임에도 당연히 작동하고요. 새로운 UXML 직렬화를 통해서 커스텀 엘리멘트를 만드는 과정을 간소화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UI 빌더에서 노출되는 방식도 좀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유용하기를 희망을 하고요. UI 툴킷에서 좀 더 매일매일 좀 일하시는 것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쓰시면서 이런 부분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생각되시는 부분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제 시간 동안에 현재 작업 중인 내용을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저희의 로드맵의 두 번째 단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UI 툴킷이 아주 몰입감 있고 그리고 역동적인 UI를 게임을 위해서 그리고 XR 경험을 위해서 제작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든 내용을 상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피드백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피드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복잡한 화면을 애니메이션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생성을 하거나 이것을 함께 시퀀싱을 하여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류의 애니메이션과 결합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역점 분야는 좀 더 고도화된 UI 스타일링을 커스텀 쉐이더를 사용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좀 더 고급의 시각 효과, 블러우, 그로우, 드랍, 섀도우 같은 이런 시각적 향상 기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많은 플레이어들께서 이 게임을 더 널리 선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언어인 아랍어와 히브리어와 같은 언어에 대한 다국어 지원을 추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UI 툴킷이 새로운 로컬라이제이션 패키지와 함께 작동하도록 만들고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C# API를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모바일 기기에서 기본적인 스크린 리더와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UI를 아웃 오브 더 박스로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데스크톱에 대한 지원도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요청해 주신 부분이 월드 스페이스를 렌더링할 수 있는 UI를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개발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패널 세팅을 통한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모드 옵션을 추가를 해서 월드를 선택을 할 때 스페이스 UI가 3D 변환으로 적용이 되어서 게임 씬에 완전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만들고 있습니다. 렌더 텍스처나 아니면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렌더 체인에 완전히 통합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UI가 크기나 거리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상관없이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일링이나 애니메이션, 입력과 같은 다른 UI 툴킷 기능도 계속해서 예정대로 작동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새로운 샘플 프로젝트들이 에셋스토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UI 툴킷을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특히 이 코드 아키텍처를 잘 확장되도록 만드는 방법이 분명하게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들어서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UI 툴킷에서 모드의 뷰나 프리젠터, 상태 패턴, 그리고 굉장히 많은 스크린을 프로젝트 내에서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